속담 중에 말에 대한 속담이 유독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속담은 한 민족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굳어진 말을 뜻하는데요. 과거의 사회에서도 현재 사회에서도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동양 철학의 정수 명심보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생을 망치기 싫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고 성서는 충고한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산군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 성균관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치우고 그 자리를 놀이 장소로 만드는가 하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전국의 미인들을 모으는 채옹사라는 직책까지 만들었다.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이따금 충성스런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라고 새긴 패를 가슴에 차고 다니게 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기생들과 더불어 음란한 처용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충직한 황관 김처선이 죽음을 각오하고 연산군 앞에 나서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네 분의 임금을 섬겼으나 경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임금도 전하처럼 음란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활을 가져오게 하여 김처선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김처선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같이 늙고 천한 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연산군은 김처선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마다 다리와 팔을 하나씩 잘랐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체를 호랑이 우리에 던졌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이지만 천한대시가 임금에게 덤빌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깨끗한 창낭수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리.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말했다. 언어는 속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일 게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2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어린 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까짓 것을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제 흉을 보면 좋아할 턱이 없지요.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라. 선한 일을 보면 목마른 것 같이 하며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하라. 아울러 선한 일이면 모름지기 탐내고 악한 일은 결코 즐겨하지 마라.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선과 악의 극한적인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고의 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최고의 선을 만드는가? 레니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때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할 따름이다. 세상이란 곧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끼리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완전한 선악을 찾아내려 애쓸 것인가? 셸리의 시 한 편을 읽어보자. 그대들이 씨를 뿌린다.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불을 찾아낸다. 저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옷을 짓는다.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무기를 만든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씨를 뿌려라. 그러나 폭군이 거두게 하지 마라. 불을 찾으라. 사기꾼이 차지하지 않게 하라. 옷을 지으라. 게으름뱅이가 입지 않게 하라. 무기를 만들라. 모두 그대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한편의 시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씨를 뿌리며 불을 찾으며 옷을 지으며 무기를 만들어내는 선량한 사람들의 건너편에는 악인들이 모여 있다. 폭군과 사기꾼과 게으름뱅이들이 그들이다. 그대도 때에 따라 폭군과 사기꾼과 게으름뱅이의 무리 속에 서 있을 수 있다. 또 그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진실과 사랑으로 접근하라. 가르침보다 더한 유산은 없다.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침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침만 못하다. 자공이 물었다. 여기에 아름다운 구슬이 있습니다. 궤에 넣어 고이 간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상인을 찾아 팔아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팔아야지. 나는 귀한 값으로 사갈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대화에서의 구슬은 공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의미한다. 비록 야인으로 있지만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를 주기만 하면 자신의 포부를 펼쳐 보이겠다는 뜻이다.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상자에 가득 찬 황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다. 모파상은 이렇게 말한다. 재산이란 인간의 도덕적 가치나 지능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그것은 다만 타락의 매개가 될 뿐이지만 확고한 인간의 수중에 있으면 유력한 연장이 된다. 세네카는 많은 재산이야말로 오히려 속박이라고 했다. 그런 재산이야말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꼼짝 못하게 올가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로는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산된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명쾌한 의식인가. 이토록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발견하려는 사람은 우리들 주위에 그다지 흔치 않다. 가르침보다 더한 유산은 없다. 그것은 항상 살아있으며 영원히 지속된다. 한 트럭분의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가르침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인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비춰진다. 사랑과 지혜와 엄격함이 부모에게서 흘러넘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라도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강 건너 친척집에 말을 타고 갔던 한 소년이 하룻밤을 지내고 강변에 나오니 간밤에 온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말을 탄 채 강의 한가운데까지 온 소년은 기슭을 바라보았다. 마침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여 강기슭에 나와 있었다.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에 몸을 꼭 붙여라. 눈물을 보이면 사정없이 매질을 하겠다.
소녀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강물의 세찬 흐름보다도 더 무서웠기에 용기를 내어 달렸다. 결국 소녀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나섰다면 소녀는 용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허버트는 한 부모가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고 했다. 위엄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부모에게는 있다. 현명한 자식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사람들은 대개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이 얻은 것을 사랑한다. 로마의 명사 티베리우스 크라크스의 아내 코르넬리아는 현부로 소문나 있었다. 어느 날 로마의 명사 부인들이 코르넬리아의 집에 모였는데 모두 자기들이 가진 보석을 내보이며 자랑하기 바빴다. 그러나 코르넬리아는 그저 구경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그녀의 보석을 구경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코르넬리아는 몇 차례나 사양했으나 부인들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아들의 손목을 잡고 나타나서 말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바로 저희 보석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호민관이 된 크라크스 형제들이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자식 이상의 보석이 없다. 그것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그런 보석을 자식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페르시아의 속담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다고 했다. 아끼고 가꾸어야 할 보물을 멀리서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항상 그대 가까이에 있다. 다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일만 남아있다. 충효는 누릴수록 무궁하다. 보화는 쓰면 없어지지만 충효는 무궁하게 누릴 수 있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어머니를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되 공경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취하고 임금에게서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취하니 이 두 가지를 겸한 것이 아버지다. 그러므로 효로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이여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면 곧 순이 된다. 크게 보아서 충과 효는 같은 맥락이다. 지난날에는 충이라 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곧 충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시대적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된 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김상용의 시조 한 편을 읽어보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고 다니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오조반포라는 말은 까마귀는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이다. 까마귀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충효 역시 영원하다. 아끼는 것이 심하면 또한 낭비가 많다. 아끼는 것이 심하면 낭비함이 많고 많은 칭찬을 받으면 헐뜯음을 당한다. 너무 기뻐하면 근심하게 되고 뇌물을 탐하면 크게 망한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함정을 만날 수 있다. 대개 함정들은 예상치 못하던 곳에서 생기는데 일찍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 둔 것도 있다. 미리 만들어져 있던 함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다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지만 일부러 만들어둔 함정은 그 속에 음모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많은 것을 아끼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을 모른다.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헐뜯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 등누거제라는 말이 있다. 타락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운다는 뜻으로 사람을 꿰어서 어려운 곳에 빠지게 함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음해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다만 정도의 삶을 살면 될 것이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삶을 그대 것으로 하라.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임금을 알고 싶으면 먼저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친구를 볼 것이며 그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성스럽다. 나귀를 사려는 사람이 사고 싶은 나귀 한 마리를 시험해 보겠다며 자기 집 구유 앞에 다른 나귀들과 함께 세워놓았다. 데려온 나귀는 다른 나귀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딱 한 마리 가장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나귀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두말 없이 나귀에게 고삐를 얹더니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이 잘 시험해 보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더 이상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이 나귀가 자기 짝패라고 골라낸 나귀와 똑같다고 확신하니까요. 사람의 인품이란 그가 즐겨 사귀는 친구의 인품으로 판단된다. 참된 친구란 또 다른 자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주위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또 인자한 아버지에겐 틀림없이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이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같이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만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이런 이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도 골라서 사귀게 된다. 무턱대고 내 속을 한꺼번에 던져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친구 찾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 봄비가 기름 같지만 행인은 그 진창기를 싫어하고 가을 달은 밝고 아름답지만 도둑은 그 밝음을 싫어한다. 봄비처럼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모든 곡식의 싹을 트게 할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질척거리는 흙탕길이 싫고 우산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은 행인들이다. 가을밤 달빛은 밝기도 유난하지만 아름다움은 더욱 유난스럽다. 그래서 가을밤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다. 그러나 밝은 달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남의 집을 밤중에 드나드는 도둑들이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밝음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자기에게 이익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 봄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애가 미치거나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남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게을러서이고 내가 시간이 걸리면 철두철미하기 때문이다. 남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이고 나는 바빠서이다. 누가 하라지 않는데 하면 그는 월권이고 나는 진취의 기상이 있어서이다. 남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면 단호한 의견이다. 남이 예절에서 벗어나면 배우지 못한 탓이고 내가 그러면 내 할 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성으로 대하라. 임금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고 윗사람 모시기를 형처럼 하라. 동료 대하기를 집안 사람처럼 할 것이며 여러 아전 대접하기를 자기 집 노복같이 하라. 또 백성을 처자식같이 사랑할 것이며 나라 일을 내 집안 일같이 한 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털끝만치라도 지극히 하지 않으면 모두가 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참되어 거짓 없는 마음이 정성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 정성을 미화하고 그 의미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을 즐겨 썼다. 분신미골이라는 말을 보자.
몸이 가루가 되게 하고 뼈를 부러뜨린다는 뜻으로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말이다. 쇠수해지는 머리를 부러뜨려 재와 티끌을 만든다는 뜻으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섬뜩한 표현인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실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조선 영조 때 우의정을 지낸 조태채는 인정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직위가 낮은 관원들을 집안 식구처럼 보살피며 도왔다. 그가 부인 심씨를 잃고 상심해 있던 어느 날이었다. 출근을 했는데 이미 나와 있어야 할 아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한낮이 거의 다 되어서야 나온 아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태어난 지 6달 된 막내가 배가 고파 칭얼거려 이웃집에 젖을 얻어먹이느라고 이렇게 늦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태채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그런 줄은 몰랐구나. 자네 사정이 내 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으로라도 그 아이를 잘 꺼누도록 하거라.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밤늦게까지 노름판에서 지새운 아전은 조태채의 입장을 빌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계략을 쓴 것이다. 사악한 인간들은 타인의 정성을 역으로 이용한다. 그런 일들은 비교적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어서 모를 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비일비재하다. 그들이야말로 분신미고를 하거나 쇠수해 지내야 할 인간들이다. 토마스 만이 말했다. 자기에게 성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허위가 있을 리 없고 자기에게 허위가 있으면 상대방의 성의가 있을 리 없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고 성서는 충고한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산군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 성균관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치우고 그 자리를 놀이장소로 만드는가 하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전국의 미인들을 모으는 채용사라는 직책까지 만들었다.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이따금 충성스런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라고 새긴 패를 가슴에 차고 다니게 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기생들과 더불어 음란한 처용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충직한 황관 김처선이 죽음을 각오하고 연산군 앞에 나서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4분의 임금을 섬겼으나 경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임금도 전하처럼 음란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활을 가져오게 하여 김처선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김처선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같이 늙고 천한 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연산군은 김처선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마다 다리와 팔을 하나씩 잘랐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체를 호랑이 우리에 던졌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이지만 천한대시가 임금에게 덤빌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깨끗한 창낭수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리.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말했다. 언어는 속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일 게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2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어린 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까짓 것을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제 흉을 보면 좋아할 턱이 없지요.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라. 선한 일을 보면 목마른 것 같이 하며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하라. 아울러 선한 일이면 모름지기 탐내고 악한 일은 결코 즐겨하지 마라.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선과 악의 극한적인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최고의 선을 만드는가? 레니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때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할 따름이다. 세상이란 곧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끼리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완전한 선악을 찾아내려 애쓸 것인가? 셸리의 시 한 편을 읽어보자. 그대들이 씨를 뿌린다.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불을 찾아낸다. 저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옷을 짓는다.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무기를 만든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씨를 뿌려라. 그러나 폭군이 거두게 하지 마라. 불을 찾으라. 사기꾼이 차지하지 않게 하라. 옷을 지으라. 게으름뱅이가 입지 않게 하라. 무기를 만들라. 모두 그대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한 편의 시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씨를 뿌리며 불을 찾으며 옷을 지으며 무기를 만들어내는 선량한 사람들의 건너편에는 악인들이 모여 있다. 폭군과 사기꾼과 게으름뱅이들이 그들이다. 그대도 때에 따라 폭군과 사기꾼과 게으름뱅이의 무리 속에 서 있을 수 있다. 또 그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진실과 사랑으로 접근하라. 가르침보다 더한 유산은 없다.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침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침만 못하다. 자공이 물었다. 여기에 아름다운 구슬이 있습니다. 궤에 넣어 고이 간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상인을 찾아 팔아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팔아야지. 나는 귀한 값으로 사갈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대화에서의 구슬은 공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의미한다. 비록 야인으로 있지만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를 주기만 하면 자신의 포부를 펼쳐 보이겠다는 뜻이다.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상자에 가득 찬 황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다. 모파상은 이렇게 말한다. 재산이란 인간의 도덕적 가치나 지능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그것은 다만 타락의 매개가 될 뿐이지만 확고한 인간의 수중에 있으면 유력한 연장이 된다. 세네카는 많은 재산이야말로 오히려 속박이라고 했다. 그런 재산이야말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꼼짝 못하게 올가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로는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산된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명쾌한 의식인가. 이토록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발견하려는 사람은 우리들 주위에 그다지 흔치 않다. 가르침보다 더한 유산은 없다. 그것은 항상 살아있으며 영원히 지속된다. 한 트럭분의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가르침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인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비춰진다. 사랑과 지혜와 엄격함이 부모에게서 흘러넘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라도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강 건너 친척집에 말을 타고 갔던 한 소년이 하룻밤을 지내고 강변에 나오니 간밤에 온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말을 탄 채 강의 한가운데까지 온 소년은 기슭을 바라보았다. 마침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여 강기슭에 나와 있었다.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에 몸을 꼭 붙여라. 눈물을 보이면 사정없이 매질을 하겠다. 소년은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강물의 세찬 흐름보다도 더 무서웠기에 용기를 내어 달렸다. 결국 소년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나섰다면 소년은 용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허버트는 한 부모가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고 했다. 위엄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부모에게는 있다. 현명한 자식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사람들은 대개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이 얻은 것을 사랑한다. 로마의 명사 티베리우스 크라크스의 아내 코르네리아는 현부로 소문나 있었다. 어느 날 로마의 명사 부인들이 코르네리아의 집에 모였는데 모두 자기들이 가진 보석을 내보이며 자랑하기 바빴다. 그러나 코르네리아는 그저 구경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그녀의 보석을 구경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코르네리아는 몇 차례나 사양했으나 부인들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아들의 손목을 잡고 나타나서 말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바로 저희 보석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호민관이 된 크라크스 형제들이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자식 이상의 보석이 없다. 그것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그런 보석을 자식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페르시아의 속담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다고 했다. 아끼고 가꾸어야 할 보물을 멀리서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항상 그대 가까이에 있다. 다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일만 남아있다. 충효는 누릴수록 무궁하다. 보화는 쓰면 없어지지만 충효는 무궁하게 누릴 수 있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어머니를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되 공경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취하고 임금에게서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취하니 이 두 가지를 겸한 것이 아버지다. 그러므로 효로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면 곧 순이 된다. 크게 보아서 충과 효는 같은 맥락이다. 지난날에는 충이라 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곧 충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시대적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된 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김상용의 시조 한 편을 읽어보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고 다니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오조반포라는 말은 까마귀는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이다. 까마귀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충효 역시 영원하다. 아끼는 것이 심하면 또한 낭비가 많다. 아끼는 것이 심하면 낭비함이 많고 많은 칭찬을 받으면 헐뜯음을 당한다. 너무 기뻐하면 근심하게 되고 뇌물을 탐하면 크게 망한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함정을 만날 수 있다. 대개 함정들은 예상치 못하던 곳에서 생기는데 일찍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 둔 것도 있다. 미리 만들어져 있던 함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다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지만 일부러 만들어둔 함정은 그 속에 음모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많은 것을 아끼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을 모른다.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헐뜯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 등루거제라는 말이 있다. 타락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운다는 뜻으로 사람을 꿰어서 어려운 곳에 빠지게 함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음해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다만 정도의 삶을 살면 될 것이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삶을 그대 것으로 하라.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임금을 알고 싶으면 먼저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친구를 볼 것이며 그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성스럽다. 나귀를 사려는 사람이 사고 싶은 나귀 한 마리를 시험해 보겠다며 자기 집 구유 앞에 다른 나귀들과 함께 세워놓았다. 데려온 나귀는 다른 나귀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딱 한 마리 가장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나귀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두말 없이 나귀에게 고삐를 얹더니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이 잘 시험해 보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더 이상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이 나귀가 자기 짝패라고 골라낸 나귀와 똑같다고 확신하니까요. 사람의 인품이란 그가 즐겨 사귀는 친구의 인품으로 판단된다. 참된 친구란 또 다른 자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주위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또 인자한 아버지에겐 틀림없이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이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같이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만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이런 이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도 골라서 사귀게 된다. 무턱대고 내 속을 한꺼번에 던져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친구 찾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 봄비가 기름 같지만 행인은 그 진창기를 싫어하고 가을 달은 밝고 아름답지만 도둑은 그 밝음을 싫어한다. 봄비처럼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모든 곡식의 싹을 트게 할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질척거리는 흙탕길이 싫고 우산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은 행인들이다. 가을밤 달빛은 밝기도 유난하지만 아름다움은 더욱 유난스럽다. 그래서 가을밤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다. 그러나 밝은 달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남의 집을 밤중에 드나드는 도둑들이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밝음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자기에게 이익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
봄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애가 미치거나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남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게을러서이고 내가 시간이 걸리면 철두철미하기 때문이다. 남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이고 나는 바빠서이다. 누가 하라지 않는데 하면 그는 월권이고 나는 진취의 기상이 있어서이다. 남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면 단호한 의견이다. 남이 예절에서 벗어나면 배우지 못한 탓이고 내가 그러면 내 할 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성으로 대하라. 임금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고 윗사람 모시기를 형처럼 하라. 동료 대하기를 집안 사람처럼 할 것이며 여러 아전 대접하기를 자기 집 노복같이 하라. 또 백성을 처자식같이 사랑할 것이며 나라 일을 내 집안 일같이 한 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털끝만치라도 지극히 하지 않으면 모두가 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참되어 거짓 없는 마음이 정성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 정성을 미화하고 그 의미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을 즐겨 썼다. 분신미골이라는 말을 보자. 몸이 가루가 되게 하고 뼈를 부러뜨린다는 뜻으로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말이다. 쇠수해지는 머리를 부러뜨려 재와 티끌을 만든다는 뜻으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섬뜩한 표현인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실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조선 영조 때 우의정을 지낸 조태채는 인정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직위가 낮은 관원들을 집안 식구처럼 보살피며 도왔다. 그가 부인 심씨를 잃고 상심해 있던 어느 날이었다. 출근을 했는데 이미 나와 있어야 할 아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한낮이 거의 다 되어서야 나온 아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태어난 지 6달 된 막내가 배가 고파 칭얼거려 이웃집에 젖을 얻어먹이느라고 이렇게 늦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태채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그런 줄은 몰랐구나. 자네 사정이 내 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으로라도 그 아이를 잘 꺼누도록 하거라.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밤늦게까지 노름판에서 지새운 아전은 조태채의 입장을 빌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계략을 쓴 것이다. 사악한 인간들은 타인의 정성을 역으로 이용한다. 그런 일들은 비교적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어서 모를 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비일비재하다. 그들이야말로 분신미고를 하거나 쇠수에 지내야 할 인간들이다. 토마스 만이 말했다. 자기에게 성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허위가 있을 리 없고 자기에게 허위가 있으면 상대방의 성의가 있을 리 없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 미련한 자는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올가매인다고 성서는 충고한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산군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 성균관에 있는 공자의 위패를 치우고 그 자리를 놀이 장소로 만드는가 하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전국의 미인들을 모으는 채홍사라는 직책까지 만들었다.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이따금 충성스런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산군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라고 새긴 패를 가슴에 차고 다니게 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기생들과 더불어 음란한 처용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충직한 황관 김처선이 죽음을 각오하고 연산군 앞에 나서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네 분의 임금을 섬겼으나 경서와 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임금도 전하처럼 음란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화를 가져오게 하여 김처선의 가슴을 향해 쏘았다. 김처선은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같이 늙고 천한 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연산군은 김처선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마다 다리와 팔을 하나씩 잘랐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체를 호랑이 우리에 던졌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이지만 천한대시가 임금에게 덤빌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부끄럽고 통분한 마음, 깨끗한 창랑수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으리.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말했다. 언어는 속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일 게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만났다. 2마리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어린 놈이 조금 낫습니다. 그까짓 것을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지만 제 흉을 보면 좋아할 턱이 없지요.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 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가 되라. 선한 일을 보면 목마른 것 같이 하며 악한 일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하라. 아울러 선한 일이면 모름지기 탐내고 악한 일은 결코 즐겨하지 마라.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선과 악의 극한적인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최고의 선을 만드는가? 레니에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때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할 따름이다. 세상이란 곧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끼리 가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완전한 선악을 찾아내려 애쓸 것인가? 셸리의 시 한 편을 읽어보자. 그대들이 씨를 뿌린다.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불을 찾아낸다. 저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옷을 짓는다.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대들이 무기를 만든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씨를 뿌려라. 그러나 폭군이 거두게 하지 마라. 불을 찾으라. 사기꾼이 차지하지 않게 하라. 옷을 지으라. 게으름뱅이가 입지 않게 하라. 무기를 만들라. 모두 그대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 한 편의 시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씨를 뿌리며 불을 찾으며 옷을 지으며 무기를 만들어내는 선량한 사람들의 건너편에는 악인들이 모여 있다. 폭군과 사기꾼과 게으름뱅이들이 그들이다. 그대도 때에 따라 폭군과 사기꾼과 게으름뱅이의 무리 속에 서 있을 수 있다.
또 그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진실과 사랑으로 접근하라. 가르침보다 더한 유산은 없다.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침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침만 못하다. 자공이 물었다. 여기에 아름다운 구슬이 있습니다. 궤에 넣어 고이 간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상인을 찾아 팔아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팔아야지. 나는 귀한 값으로 사갈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대화에서의 구슬은 공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의미한다. 비록 야인으로 있지만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를 주기만 하면 자신의 포부를 펼쳐 보이겠다는 뜻이다.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상자에 가득 찬 황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다. 모파상은 이렇게 말한다. 재산이란 인간의 도덕적 가치나 지능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그것은 다만 타락의 매개가 될 뿐이지만 확고한 인간의 수중에 있으면 유력한 연장이 된다. 세네카는 많은 재산이야말로 오히려 속박이라고 했다. 그런 재산이야말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꼼짝 못하게 올가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로는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산된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명쾌한 의식인가. 이토록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발견하려는 사람은 우리들 주위에 그다지 흔치 않다. 가르침보다 더한 유산은 없다. 그것은 항상 살아있으며 영원히 지속된다. 한 트럭분의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가르침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고인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비춰진다. 사랑과 지혜와 엄격함이 부모에게서 흘러넘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라도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강 건너 친척집에 말을 타고 갔던 한 소년이 하룻밤을 지내고 강변에 나오니 간밤에 온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말을 탄 채 강의 한가운데까지 온 소년은 기슭을 바라보았다. 마침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여 강기슭에 나와 있었다. 소년은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에 몸을 꼭 붙여라. 눈물을 보이면 사정없이 매질을 하겠다. 소년은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강물의 세찬 흐름보다도 더 무서웠기에 용기를 내어 달렸다. 결국 소년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나섰다면 소년은 용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허버트는 한 부모가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고 했다. 위엄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부모에게는 있다. 현명한 자식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사람들은 대개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이 얻은 것을 사랑한다. 로마의 명사 티베리우스 크라크스의 아내 코르네리아는 현부로 소문나 있었다. 어느 날 로마의 명사 부인들이 코르네리아의 집에 모였는데 모두 자기들이 가진 보석을 내보이며 자랑하기 바빴다. 그러나 코르네리아는 그저 구경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그녀의 보석을 구경시켜 달라고 떼를 썼다. 코르네리아는 몇 차례나 사양했으나 부인들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아들의 손목을 잡고 나타나서 말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바로 저희 보석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호민관이 된 크라크스 형제들이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자식 이상의 보석이 없다. 그것은 살아있는 보석이다. 그런 보석을 자식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페르시아의 속담 중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다고 했다. 아끼고 가꾸어야 할 보물을 멀리서 찾으려 애쓰지 마라. 그것은 항상 그대 가까이에 있다. 다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일만 남아있다. 충효는 누릴수록 무궁하다. 보화는 쓰면 없어지지만 충효는 무궁하게 누릴 수 있다. 공자가 말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어머니를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되 공경하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취하고 임금에게서는 그 공경하는 마음을 취하니 이 두 가지를 겸한 것이 아버지다. 그러므로 효로서 임금을 섬기면 곧 충이여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면 곧 순이 된다. 크게 보아서 충과 효는 같은 맥락이다. 지난 날에는 충이라 하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곧 충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시대적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국민된 자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는 것에 무슨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김상용의 시조 한 편을 읽어보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고 다니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오조반포라는 말은 까마귀는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는 뜻이다. 까마귀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충효 역시 영원하다. 아끼는 것이 심하면 또한 낭비가 많다. 아끼는 것이 심하면 낭비함이 많고 많은 칭찬을 받으면 헐뜯음을 당한다. 너무 기뻐하면 근심하게 되고 뇌물을 탐하면 크게 망한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함정을 만날 수 있다. 대개 함정들은 예상치 못하던 곳에서 생기는데 일찍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 둔 것도 있다. 미리 만들어져 있던 함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다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지만 일부러 만들어둔 함정은 그 속에 음모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많은 것을 아끼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을 모른다.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헐뜯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 등누거제라는 말이 있다. 타락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운다는 뜻으로 사람을 꿰어서 어려운 곳에 빠지게 함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음해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다만 정도의 삶을 살면 될 것이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삶을 그대 것으로 하라.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임금을 알고 싶으면 먼저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친구를 볼 것이며 그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성스럽다. 나귀를 사려는 사람이 사고 싶은 나귀 한 마리를 시험해 보겠다며 자기 집 구유 앞에 다른 나귀들과 함께 세워놓았다. 데려온 나귀는 다른 나귀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딱 한 마리 가장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나귀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두말 없이 나귀에게 고삐를 얹더니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주인이 잘 시험해 보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더 이상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이 나귀가 자기 짝패라고 골라낸 나귀와 똑같다고 확신하니까요. 사람의 인품이란 그가 즐겨 사귀는 친구의 인품으로 판단된다. 참된 친구란 또 다른 자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주위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또 인자한 아버지에겐 틀림없이 효성스러운 자식이 있기 마련이다.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친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같이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만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 이런 이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도 골라서 사귀게 된다. 무턱대고 내 속을 한꺼번에 던져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친구 찾기에 게을리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 봄비가 기름 같지만 행위는 그 진창기를 싫어하고, 가을 달은 밝고 아름답지만 도둑은 그 밝음을 싫어한다. 봄비처럼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모든 곡식의 싹을 트게 할 뿐만 아니라 꽃과 나무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질척거리는 흙탕길이 싫고 우산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은 행인들이다. 가을밤 달빛은 밝기도 유난하지만 아름다움은 더욱 유난스럽다. 그래서 가을밤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다. 그러나 밝은 달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남의 집을 밤중에 드나드는 도둑들이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밝음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자기에게 이익은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한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 봄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일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애가 미치거나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부정적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남이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게을러서이고 내가 시간이 걸리면 철두철미하기 때문이다. 남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이고 나는 바빠서이다. 누가 하라지 않는데 하면 그는 월권이고 나는 진취의 기상이 있어서이다. 남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고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면 단호한 의견이다. 남이 예절에서 벗어나면 배우지 못한 탓이고 내가 그러면 내 할 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성으로 대하라. 임금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고 윗사람 모시기를 형처럼 하라. 동료 대하기를 집안 사람처럼 할 것이며 여러 아전 대접하기를 자기 집 노복같이 하라. 또 백성을 처자식같이 사랑할 것이며 나라 일을 내 집안 일같이 한 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털끝만치라도 지극히 하지 않으면 모두가 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참되어 거짓 없는 마음이 정성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 정성을 미화하고 그 의미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들을 즐겨 썼다. 분신미골이라는 말을 보자. 몸이 가루가 되게 하고 뼈를 부러뜨린다는 뜻으로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말이다. 쇠수해지는 머리를 부러뜨려 재와 티끌을 만든다는 뜻으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섬뜩한 표현인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진실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조선 영조 때 우의정을 지낸 조태채는 인정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직위가 낮은 관원들을 집안 식구처럼 보살피며 도왔다. 그가 부인 심씨를 잃고 상심해 있던 어느 날이었다. 출근을 했는데 이미 나와 있어야 할 아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한낮이 거의 다 되어서야 나온 아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태어난 지 6달 된 막내가 배가 고파 칭얼거려 이웃집에 젖을 얻어먹이느라고 이렇게 늦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태채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그런 줄은 몰랐구나. 자네 사정이 내 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으로라도 그 아이를 잘 꺼누도록 하거라.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밤늦게까지 노름판에서 지새운 아전은 조태채의 입장을 빌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계략을 쓴 것이다.
사악한 인간들은 타인의 정성을 역으로 이용한다. 그런 일들은 비교적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어서 모를 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비일비재하다. 그들이야말로 분신미고를 하거나 쇠수에 지내야 할 인간들이다. 토마스 만이 말했다. 자기에게 성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허위가 있을 리 없고 자기에게 허위가 있으면 상대방의 성의가 있을 리 없다.